네,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습니까? 일단 거의 네네네. 너무 들은 얘기가 많은데 네네.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 이 책에 네. 대해서 말씀을 좀 네. 듣고 싶어요.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에서는 제가 사례 위주로 써놨습니다. 이게 초안전이라고 하는 전체 어젠다 안에 하나하나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 이런 걸로 학술적으로 하면은 그런 책들은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좀 와닿게 사례별로 좀 넣고 싶었고, 결국에 홍콩과 대만 사례들이 굉장히 와닿죠. 이미 거기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보단 제가 정말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 책을 쓰면서도 제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역사를 좀 바로 보면 지금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방향성이 좀 보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책의 프롤로그에 19세기 말의 대한제국 이야기를 넣었어요. 일부러.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19세기 말의 대한제국이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정말 민족의 치욕적이고 슬픈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었죠. 그 스토리, 한 20년 동안의 스토리가 있는데, 러시아 제국이라는 도전국과 대영 제국이라는, 지금의 영국이죠, 대영 제국이라는 해상 패권을 갖고 있었던 패권국 사이의 그레이트 게임 안에서 전 세계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군사물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해상권이 다 막혀 있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를 계획을 하죠. 그 시베리아 철도는 부산까지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일본 제국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을 저 옹호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본 제국 입장에서 러시아 제국이 만약에 부산까지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돼서 군사물자가 한반도에 러시아 군이 딱 장악하는 순간 그 다음 타깃이지 어딘 거예요? 일본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 제국이 한반도 아래까지 내려오는 건 막아야 됐던 거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대영 제국이 일본에게 제안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전에 대한제국 고종황제께 계속해서 서한 보냈어요. 어떻게? 러시아 제국은 언제든 그 야욕을 드러낼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무역은 하되 군사적, 정치적 야합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계속 서한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간파천, 여러 가지 그때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의 어떤 외교적인 행보가 러시아 제국과 너무 긴밀하게 갔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1904년도에 시베리아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전체는 아니고 개통이 되기 시작해서 군사물자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일본이 이제 영국이 한 번 더 일본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너희들이 한반도에 가서 러시아 제국을 한 번 더 쳐라. 그 청일전쟁의 승리의 맛을 본 일본이 한 번 더 만주 땅에 가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관리국으로서 패권국이 일본 제국을 동맹국으로서 관리권을 부여하는, 그것이 정말 역사적 팩트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가 피해자고 누구가 잘못 행동한 거고라고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가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외교적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도전국이 예전에는 러시아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고, 패권국은 미국인데, 일본은 한미일 동맹을 엄청나게 지금 잘 강화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은 도전국인 중국의 친중 성격의 정책들과 이 행보를 계속 가고 있고, 그 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녹색 어젠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책의 처음 시작을 대한제국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고종이 아간파천에서 러시아한테 붙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이재명은? 네, 중국의 친중 성격의 정책으로 계속 일반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의 그럼 야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어떤 식으로 공산화가 진행이 됐고, 일국양제의 약속을 저버리고 20년 만에 중국을 공산화시키는 거에 성공한 온건 침투 전략이죠.
홍콩의 친중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언론사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국민들을 공포정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AI CCTV가 5만 대가 설치돼 있대요 홍콩에. 근데 그걸 통해서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다 찍어서 그 이후에 협박하고 지금 그 작업이 지금 서울에서 얼마 전에 뉴스도 왔는데 서울에 6만 4천 대를 AI CCTV로 교체한다는 뉴스도 떴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홍콩 5년 전의 홍콩과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유사하다. 중국인 모욕 금지법도 2020년에 홍콩에서 발의됐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발의됐죠. 그쵸. 자, 이런 행보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홍콩이랑 지금 우리나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만은 또 전체 무역 수지의 거의 40% 이상이 중국과 무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약점이 잡혀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참 악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들은 책을 보면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적인 국민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책에서 이제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챕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이래요. 강의 시간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러면 저는 16챕터 83페이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법안을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중국법이 어떤지. 전 세계 모든 중국인은요. 누구나 공작자산이 될 수 있게끔 이미 법이 구조가 딱 끝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챕터가 한 3, 4장으로 딱 돼 있는데 저는 그 챕터를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순히 모든 중국인들은 간첩 활동할 수 있다라고 배척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중국인들 누구나가 다 공작 자원의 자산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죠. 국가정보법이 2017년도에 개정됐고 국가보안법이 2015년도에 개정됐고 중국법입니다. 그 다음에 반간첩법이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중국인, 일반 중국인인데 한국이나 미국에 그냥 유학을 갔거나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 그냥 평범하게 가정 이루면서 일하던 사람한테 중국 공산당이 그 사람이 어느 요직에 앉게 되면 이제 지령을 내렸을 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미 법안이 다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간첩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되어 있다. 저는 이 내용을 꼭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핵심이 무엇일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좀 이어서 설명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과거를 지우는 작업이 동북공정, 현재의 체제 전복의 뿌리가 이 부정선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게 저는 녹색 기후 사기. 이 3가지가 같이 큰 어젠다로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다. 이거를 실제로 군사용어 3절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그 공산군에서 실제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분은 백제까지 이미 중국 역사로 편입이 끝났습니다. 교과서가 다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신라까지 편입시키면 그리고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족 분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까지 이런 식으로 역사 공부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우리는 빼앗기게 된다.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부정선거 이슈는 물론 이제 저보다 오히려 더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래를 제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역사가 왜곡되면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제가 전복되어도 그 문제를 알게 되면 국민들이 깨어나서 사회를 바꿔가는데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 기업 경쟁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에너지 시스템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가 다 벌어지고 나서 알게 됐을 때 다시 회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글로벌 경쟁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미 계속해서 엔진 돌리면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터빈을 그렇게 팔아내는데 중국은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전 세계의 석탄 발전소 신규로 만들어지는 양의 83%가 중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석탄. 네, 석탄 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 신설되는 전체량의 50%가 중국이 짓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그래서 산업 전기료가 50원 수준입니다. 미국이 108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AI 시대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이미 거의 준비가 거의 끝나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중국이 기술력만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건데 그것을 우리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대응해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지금 현 정부로 인해서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I 산업에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인데 네. 이 여기 된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전 잘 경험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 운영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격 시스템에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 지금 역전, 민간 전력비보다 더 비싸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게 왜 심각한 거냐면은 이거를 바로 잡았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 경제적 그 이득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걸 우리가 발탈당하고 있다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선거권입니다. 여러 복지 혜택을 외국인들에게 주고 있긴 하지만 선거권에서 스윙 보터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50대 50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서 결정이 되면 아닌 지역구도 있지만 특히 이번 지선 같은 경우에 초접전 지역이었던 2022년도에 초접전 지역이었던 데 중에 180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이번에 14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와서 투표를 한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 300명 정도의 중국인을 그쪽에 가서 투표하게 하면 그 지역구 그냥 스윙보터의 개념으로서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한 지역구에다가 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다. 왜? 그동안의 지선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투표차를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수가 얼마인지를 계산이 될 계산돼서 거잖아요. 네. 그 수만큼의 1.2배에서 1.5배 숫자의 중국인들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선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 연임제와 내각제를 할 거다. 내각제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내각제 되면 여러분 직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뽑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지선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해지는 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때 되면 부정선거 자체도 저들 입장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지게 버립니다. 이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10수만 명 숫자가 3년만 살면은 이제 선거권을 갖잖아요. 네. 그 수가 100만, 200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스윙부터 딱 데이터 가지고 인구 수에 따라서 전국에다가 배치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 중국에서 벌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제 책에 담았습니다. 네, 같은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중국이 아니라 이슬람 이민자들이 네네네, 너무 많이 그렇죠. 많아서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보니까 네. 이제 프랑스인들의 결정권이 없어지고 네. 거의 뭐랄까 이게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지금 프랑스가 내년에 대선도 있고 앞두는데 진짜 프랑스를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 다 플릭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지금 이미 너무나 그러니까 선거권을 갖고 있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 많아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가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지금 저도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문제다.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지만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겠죠. 네. 지금 오늘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이 거대한 벽과 싸우는 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너무 탁월하신 분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딱 대통령 재선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후 관련해서 다 탈퇴하시고 맞아요. 이게 기후 사기다 얘기하고 하셨던 게 이 돈의 흐름이 중국으로 간다는 걸 아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기후 사기 관련된 네. 카르텔 그다음에 네. 이 부정선거 카르텔 네. 이것들의 교집합에 중국이 있다. 네. 이거를 완벽하게 파악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제가 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네.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네. 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설해서 그린 에너지 스캠이라고 하는 녹색 에너지 사기극. 저는 이제 그거를 녹색 기후 사기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제가 연설뿐만 아니라 박석순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돼서 이 업계를 떠나 있었던 그 코로나 시기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정세는 좀 봤어요. 근데 쉽게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파리 규율 협약만 탈퇴한 게 아니라 그 본진과 자금 라인까지 다 봉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녹색 기후 사기 연설의
본격적인 시작은 작년 유엔 총회였습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7분의 연설 중에 17분 동안 녹색 기후 사기 규탄 이야기만 계속해서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유엔이 그 본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본진 안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멈추잖아요. 네네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멈추게 하고. 네. 네.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발언하고 바로 행정명령 통해서 에이펙에서 기조연설회까지도 말씀하셨었고 그 플로우에서 쭉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뒤로 돈이 들어가는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녹색 카르텔, 마약 카르텔, 그다음에 백신 카르텔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중국 책에다가도 다 이제 얘기는 해놨는데 예산 삭감 부분도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마약 범죄 수사비가 지금 없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라인도 다 사라져서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모르게. 언론사에선 보도도 안 하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슈화 되지 않는 것뿐이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 카르텔과 마약과 백신 카르텔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금 거의 다 척결 중이다. 그거의 일환으로서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다. 베네수엘라는 정말 심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하루 만에 그냥 딱 정리정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두로를 새벽 배송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봉쇄된 작은 라인에 우리나라 혈세로 열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현 정권이 조금씩 보이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 될까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가 국제적인 정세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외신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좀 클린텍 코리아가 저희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이제 외신 중에서도요 굉장히 친중 성향의 외신들이 있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외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CNN 외신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CNN 안 봐요. 지금 그 랭킹 보면요 20위권도 안 돼요 CNN은. 벌써 친중 성향의 언론사라는 걸 전 미국인들은 다 알게 됐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결국에 외신 번역해서 보도하는 게 CNN 뉴스 기반으로 보도하는 거다 보니까 트럼프를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설명하고 미군과 미국의 행정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친중 성향의 언론 보도를 하는데 그런 뉴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외신 뉴스들을 보면 지금 전 세계에는 공산 세력이 척결되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내용 외에 이미 이란은 전쟁 다 끝났고 협상 테이블에서 뭐 잘 안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된 게 미국이 잘못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미국의 좋은 방향으로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외신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한 곳이라도 좀 제대로 보도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고자 했으면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대표님 하시는 방송 있으죠? 네 저는 채널. 기후정음 TV고요. 기후정음 딱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이제 구독, 좋아요. 그 안에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안에 이 방대한 양을 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부분들 하나하나 과학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들 클립별로 혹은 전체 영상들 다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주말에는 저 험프리스 그 미군 기지 앞에 가서 네. 연설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기후정음하고 이번에 책 그 중국의 감을 벗기다 네. 또 혹시 다른 책이 네, 준비되고 있나요? 기후정음은 과학적인 이야기와 쉽게 쓴 책,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의 관점으로 쓴 책이고요. 이제 6월이나 7월경에 기후정음 2권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녹색 기후 사기의 배후, 그 다음에 UN IPCC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왜곡된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인을 어떻게 속였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이득을 받았으며 그걸 통해서 이득받는 또 다른 세력은 누구인가, 요 전체 그림을 폭로하는 형태의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정음은 초등생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끔 쉽게 쓴 책이라면 요 두 번째 기후정음 이거는 아무래도 성인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 있고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한국에서 해결해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동엽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에 이미 클린텔도 유럽에 본부가 있고 미국과 계속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그냥 나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설득을 통해서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뭔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바꾸는 게 좋지 않냐. 그게 훨씬 더 힘도 있을 거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깨어나서 저처럼 생각하는 기후 관련된 산업에 있었던 분들이 좀 깨어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지를 갖춘 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협의하고 정말 한국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 혼자 그냥 딸랑 가서 정말 한국에 아무것도 지금 이 문제 심각한데 아무도 깨어나지 않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우리나라가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런 활동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분들과 최대한 많은 기후 관련 전문가분들의 양심선언과 함께 저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찾고 있는 거고 사실은 최근에 한 두 분 정도 녹색 관련된 박사 공부하시는 두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네. 이메일에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봤는데 저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메일이 두 분이 와서 최근에 두 분도 따로 만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저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업계에 계시고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는 이 문제 아실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업계에 계신 분들도 알아요. ESG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의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는 그 생각 좀 바꾸고 세계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바뀌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맞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네네네. 일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용감하게 예. 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의 네, 인사를 감사합니다. 네. 대신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침묵은 죄다라고 지금 네. 댓글 써주셨는데 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이제 네. 한 1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너무 네. 많은 얘기를 들어갔고 예.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뭔가 과부하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1시간 10분만 하셨다는 거 참 대단한 네, 생각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고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